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제 주변에서도 꼭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나는 매년 돌려받는 편이라 13월에 월급이 기다려진다는 분, 그리고 나는 왜 매년 더 내는 것 같냐며 세금 폭탄 같다는 분.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그냥 뭔가 좋아졌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체감이 나는 항목들이 늘었고, 특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한 푼도 못 챙기는 항목도 같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말하는 느낌으로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에게 왜 유리해졌는지,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는지, 반대로 어떤 실수 때문에 남들은 받았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아가 되는지까지 쭉 풀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후킹 하나 던지고 갈게요. 올해도 운동 등록하고 월세 내고 청약 넣고 아이 키우느라 돈 나갈 때 다 나갔는데, 연말정산에서 그 지출들이 기록만 남고 끝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번에는 그 억울함을 줄일 구멍이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혜택이 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챙기는 사람만 챙깁니다. 우선 제가 항상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봉 7천만 원은 우리가 체감으로 말하는 연봉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보통 기준으로 잡는 건 총급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세전급여의 합에 가까운 개념인데, 각종 비과세나 지급 형태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연봉과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7천 아래인 것 같기도 하고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신 분은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원천 징수영수 중에서 총급여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이 한 줄이 공제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에게 혜택이 커졌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 범위가 넓어진 점입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요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는 구조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맞벌이인데 세대주는 남편이고 청약은 아내가 넣고 생활은 같이 하는데, 연말정산에서는 구조가 꼬여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흐름이 있습니다. 왜 이게 체감이 크냐면, 청약은 보통 매달 소액으로 넣다 보니 뭐 얼마나 되겠어 하고 지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구조라서 사람에 따라 꽤 의미 있는 차이가 나요. 특히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전체 환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가장 흔한 패턴은 이거예요. 세대주 따로, 납입자 따로, 공제받을 사람 따로로 흩어져서 아무도 제대로 못 받는 케이스. 이번에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볼 타이밍입니다. 청약을 누가 넣는지, 무주택 요건이 맞는지, 세대주와 배우자 중 어떤 쪽으로 공제를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이걸 부부 단위로 한 번만 정리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변화가 있어요. 이번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체력 단련시설 이용료가 일정 조건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 쪽으로 잡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한 것도 연말정산에서 일부 인정받는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다만 이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보통 문화비 소득 공제와 결합되는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가 적용되는 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모든 시설이 자동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결제 방식이나 가맹점 등록 상태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동으로 공제를 받는 시대가 왔구나 하고, 좋아하기 전에 내 결제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실제로 잡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간다. 헬스장 결제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안 보이면 그때 가서 당황하거든요. 결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한 번만 남겨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반영되는지 꼭 체크하세요. 세 번째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체감할 변화입니다. 자녀 관련 세액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더 커지는 흐름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집은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가 진짜 숨만 쉬어도 나가는데 연말 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심리적으로 숨통이 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현실적인 말을 하나 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보다 체감이 직관적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내 세금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공제액이 커졌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환급이 커지는 건 아니고 본인의 산출세액 구조에 따라 실제 환급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가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부 관련입니다.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형태의 기부 제도에서 한도가 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공제율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같이 언급되면서 연말의 세액 공제 최적화 관점에서 체크할 분들이 분명 생길 포인트가 됐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급 받겠다고 무리해서 기부하는 건 생활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기부는 본인이 납득되는 선에서 내 마음도 지키고 혜택도 챙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아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진짜 돈이 들어오냐? 맞아요. 연말정산은 제도 설명만 듣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실제로는 내 자료가 간소화 자료에 잘 잡히는지와 내가 공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실전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청약과 주택마련저축은 부부 단위로 구조를 맞추세요. 누가 납입했는지,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무주택 요건은 어떤지, 세대주와 배우자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이걸 대충 넘어가면 가장 억울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청약도 넣고 있는데 왜 혜택이 없지? 그 이유가 대개 여기서 발생해요. 둘째, 운동비는 특히 결제 내역을 꼭 남기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속상한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돈은 썼는데 자료가 자동으로 안 잡혀서 없었던 지출이 되는 순간입니다. 운동시설 이용료가 특정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더더욱 연초부터 쓴 비용과 하반기에 쓴 비용이 섞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 건 적용되는 구간인가, 결제가 어떤 방식으로 잡히나를 확인해두면 연말에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자녀 공제는 금액이 커진 만큼 실수 리스크도 커집니다. 맞벌이 부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정리되면서 수정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과다. 공제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혜택이 커졌다고 들뜬 마음으로 대충 넣지 말고 부양가족 요건과 중복 여부를 보수적으로 점검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받되 나중에 문제될 방식으로 받지는 말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현실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딱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분들이 제일 손해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상여나 성과급이 붙어서 총급여가 살짝 넘어가면 될 줄 알았던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는 항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계선이라면 나는 7천 이하일 거야가 아니라 올해 총급여가 어떻게 마감될지를 지금이라도 한번 가늠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맞벌이는 개인별로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부부 합산으로 오해하지 말고 본인 기준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번 연말 정산에서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유리해졌다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하는 지출들, 청약 넣고 운동하고 아이 키우고 기부하고 이런 생활의 흔적들이 예전보다 더 촘촘히 연말정산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동으로 걸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맞추고 자료를 확인해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 이 숙제를 딱 드리고 싶어요. 원천 징수 영수증에서 총급여를 확인하고 청약 납입자와 공제 대상 구조를 부부 단위로 점검하고 하반기 운동비 결제 내역이 자료에 잡히는지 확인하고 자녀 공제는 중복과 요건을 보수적으로 체크하기. 이 네 가지만 해도 남들은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해서 빠져나올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연말정산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확인 싸움입니다. 혜택이 커졌다는 뉴스는 누구나 봅니다. 그런데 환급이 커지는 사람은 그 뉴스 내용을 자기 생활에 맞게 끼워 맞추고 끝까지 확인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에게 그 확인할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본인 상황을 아주 짧게만 남겨주세요.